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쿠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에 있는 이상광이라고 합니다. 그 5월 1일부터 이제 FTA가 발효가 됐는데요. 주요 그 협정 내용이라든가 이런 수출 유망 품목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앞에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반드시 FTA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터키하고의 거래를 위해서, 수출,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사항들을 고려했으면 하는지 하는,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랑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그 시장기회, 그러니까 터키 시장에 대한 기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2002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누리고 있다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구 증가라든가 외국인 투자의 유입의 호조 이런 것들도 그 터키 경제의 어떤 성장을 이끄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EU에 대한 관세 동맹 체결된 건 1990년도부터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하고의 그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근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터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거의 EU 모든 그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EU에 거의 의존하고 해왔지만은 이제는 터키가 계속 중동이라든가 CIS 지역, 북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경제 교류를 많이 확대를 하면서 EU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의존도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그 EU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대한 진출 기술로서의 역할도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터키 정부는 그렇게 재정적인 여건이 이렇게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중동 국가하고는 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터키 자체는 그 인프라 자체가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발주해서 그냥 단순히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고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도, 이 터키 시장에 대한 기회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터키 정부는 비전 2023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터키 공화국이 수립된 연도가 1923년도입니다. 그래서 딱 100년이 되는 그런 2023년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들어서겠다 하는 그러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GDP 규모는 2조 달러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이제 2017년도에 약 1조 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5년 내에 과연 다시 또 더블로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 터키 정부가 굉장히 야심찬 그러한 경제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키가 이제 그동안 그 EU 가입 협상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좀 바뀌고 그러면서 EU 가입 협상을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신호가 왔었고요. 다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소위 블록돼 있던 그러니까 가입 협상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되고 각 부분에서의 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전반적인 표 자체가 잘 마련이 돼 있고요. 터키의 경우에는 연간 무역 수지 적자액이 약 1,00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7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는 산유국에 속한다고 할 수는 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그러한 원유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에만 국한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소위 일반적인 상업용이나 이런 건 다 수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수입에서 워낙 많은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건설하는 것도 지금 2원전 뭐 추진하고 있고 또 3원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터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많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갈탄인데 이 갈탄을 활용해서 화력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러닝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태블릿 PC를 다 공급하겠다, 뭐 전자 칠판 이런 거 다 하겠다 이런 그런 계획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교통운송적인 측면에서도 고속철도라든가 이런 지하철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물론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20년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로서 현재 뭐 마드리드라든가 도쿄하고 같이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뭐 경기장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건설 수요도 계속해서 증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터키라는 시장을 볼 때 어떤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진출, 교두보,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요,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터키 시장에서 그럼 과연 어떤 소위 트렌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잠깐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트렌드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이것이 뭐 꼭 최근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좀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위 고급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터키 제조업의 비중은 약 전체 산업에서 2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또 생산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제조업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터키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중저가품을 생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 지역이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 CIS 쪽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터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터키 시장 내수 자체도 보면은 그런 시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중저가품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정체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고가품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LG전자 뭐 법인장 인터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전자산업 자체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는 소위 고급품 시장 이런 쪽은 연간 한 20-30%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저가 쪽은 이제 거의 뭐 성숙, 뭐 포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고급품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EU하고의 교역 구조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소위 수출입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하고의 교역량은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뭐 비중 자체가 낮아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CIS 지역 뭐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하고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터키의 어떤 그 수입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터키가 제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원자재라든가 중간 부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그런 원료라든가 중간재 부품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조립해가지고 내수에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인근 지역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소비재의 수입 규모는 약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자본재와 중간재의 그 수입이 약 한 88%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터키의 경우에도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것은 소비재의 경우에는 고급품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지금 산업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가면서 투자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투자를 위한 설비라든가 원자재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트렌드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어떤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다른 전통적인 그 유통 채널에서 소위 새로운 유통 채널로 중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터키 경우에 홈쇼핑 채널이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우리 CJ 오쇼핑에서 거기 현지 기업하고 합작으로 해서 홈쇼핑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GS 홈쇼핑도 5월부터 다시 이제 영업에 들어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 그러니까 11번가죠. 11번가가 그 인터넷 쇼핑몰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패턴이 계속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 쪽으로도 많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터키의 경우에는 이런 유통망 자체도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고 또 새로운 그러한 기술 도입이 확산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그런 진출 기회 그리고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주요 품목 산업별 수출 전략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그 FTA 체결로 인한 그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자료가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렸을 텐데 그것들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 수출에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주로 어차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지에 있는 제조업들의 경우가 계속해서 그동안은 유럽산 설비들을 많이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여튼 최근에는 또 중국산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럽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중국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신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네가 설비를 확장하든지 아니면은 새로 더 고도화하든지 하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설비 공급 기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사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재작년에도 현지에서 가장 큰 가전 회사가 있습니다. 아르첼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냉장고 제조용 설비 일부를 한국 업체한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거가 좋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다시 추가적인 설비를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터키에 투자한 여러 나라의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기업들 중에 하나도
조립 라인 설비에 대한 그 인콰이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소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현지 제조업체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우에도 한국산의 설비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요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H사 같은 경우가 이제 냉장고 도어 생산 라인에 대한 물론 규모는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약 250만 불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그 위생용품 생산 설비의 경우에는 이 업체도 2009년도부터 하나씩 이제 설비를 깔기 시작했는데 이 업체가 계속해서 한국 업체한테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 라인이 5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기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일반 이제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주로 우리 또 대기업들이 많이 시장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뭐 TV 같은 경우 LED TV라든가 이런 것은 재고가 없어서 공급이 딸려가지고 못 파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이제 좀 고급품 시장 외에도 소위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D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것들도 업체들이 그 상담회, 시장 개척 상담회를 하면서 바로 거기서 현장에서 물론 샘플 같은 거는 바로 구매를 하는 그러한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뭐 그 대기업들이 주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의 경우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자 분야에서 우리가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LG에서 그 현지 가전 대기업인 아르첼릭이랑 같이 하는 에어컨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터키 정부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도 많이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그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에어컨 생산하는 쪽만 현재는 진출이 돼 있고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투자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합성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관세가 철폐되는 그러한 품목입니다. 터키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정유 공장이 있고 일부 화학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화학 그 제품의 수요의 15% 정도만 내수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85%를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해 왔는데 우리 이제 관세 철폐로 인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서 이 분야도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아주 뭐 직접적인 화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모니터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필름 그리고 이제 교통 표지판에 관련되는 필름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데 성공한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그 물량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가 연산 20만 대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만 대 생산하다가 올해 20만 대로 증설을 해서 관련되는 이제 밑에 그 하청업체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터키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연간 한 140만 대,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정도 사이에 약 250만 대 생산으로 현재 증가가 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각 그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발표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집계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앞으로도 그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그 OEM이든지 아니면 AS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터키로 수출한 통계를 보게 되면 이런 자동차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것이 그 FTA 발효를 앞두고 일단 수입을 좀 자제하는 그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쪽은 다소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더 다시 이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터키에 진출해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주로 T1, 2, 이 정도, 티어 1, 2 정도에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현지에서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막 공급하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동차 조립 공장들의 경우에는 그 세트 자체가 완성된 걸로 수입을 해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동차 제조업체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이제 AS용, 부품 수출하는 업체 중에서 성공한 업체가 이제 한국에 이제 G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체는 사실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냥 유통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좀 다양한 그러한 품목들을 수요를 할 때에 적시에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직접 제조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사로 되어 있는 이제 자동차 그 페달 업체는, 이 업체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한 업체인데, 직접 완성차 제조하는 업체하고, 업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는 가능한 한 번에 이제 자기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조금씩 공급받는 그러한 체제를 원했는데, 사실 유통망 자체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직접 한꺼번에 공급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해서 관철시킨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현지 완성차 제조하는 업체, 조립업체를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은 AS 마켓 중에서도 여러 가지 품목을 갖다가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유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하고 있다가 터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소위 반덤핑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FTA가 그러니까 발효되면서 우리가 반덤핑 관세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터키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20%의 관세율을 부과해왔던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품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관련되는 관세 20%가 철폐됨으로써 아마 가격 경쟁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섬유산업연합회에서도 5월 달에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사절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동안 위축되었던 섬유 분야가 이 FTA 체결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터키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사실 굳이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뭐 공급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우리나라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뭐 관세가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생산 시설을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투자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차피 그 현지 시장하고의 어떤 인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근 시장 같은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현지에서 생산해서 나머지 FTA 체결된 국가 쪽으로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FDI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잠깐 뭐 터키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는 사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사항들은 소위 터키에 대한 투자의 이점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급성장이라든가, 내수 시장의 확대, 그, 현재의 터키 정부는 한 가정에 자녀 3명 이상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 인구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뭐 연간 1.5%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어떤 인적 자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내수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물론 이제 여기 뭐 터키 그 소위 투자 유치하는 쪽에서 제시를 하는 사항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6월에 터키 정부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새로 도입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역별, 그러니까 어떤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뭐 경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아주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렇게 지역별로 투자를 인센티브를 달리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그 터키 정부가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할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그러니까 등급을 보게 되면 이렇게 6개의 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부 지역, 동부 지역, 뭐 중앙 지역 이런 쪽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그 분야별로 최소한의 이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또 전략 부문의 경우 자기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의 경우에 투자를 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투자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터키의 어떤 상관성과 주의할 점 이런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무역투자실장님께서 실크로드의 종착지가 이스탄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동서의 무역의 어떤 중심지로서 역할을 오래 해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업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터키 속담에 가장 똑똑한 자식한테는 장사를 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더 덜 똑똑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공부를 시키든지 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라는 거니까 소위 상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시가 돼 있고 그만큼 우수한 사람들이 그 상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접근하거나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 협상에 많이 그러니까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터키가 뭐 중동이냐 유럽이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중동적인 요소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중동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옛날 뭐 비잔틴 제국 시대 그 소위 서양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협적인 요소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터키는 터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동적인 요소도 있고 뭐 위협적인 요소도 있지만 터키의 어떤 고유한 그러한 것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터키하고 거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수입상의 경우에는 다 독점 에이전트를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대리점권을 부여를 했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대리점권을 회수를 하면서 소위 이제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1심 판결에서 약 3억 리라고 한다면은 약 1억 뭐 한 7천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의 뭐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심에서는 그 피해액, 소위 보상액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분쟁에 휘말리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의 굉장히 좀 나중에 그 장애 요인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이전트를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 협상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은 뭐 꼭 민간 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부의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상위 뭐 이제 가격 써낸 기업들 3개를 뽑아가지고 니네가 1등, 2등, 3등 중에서 뭐 몇 등이다. 그렇게만 알려줍니다.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찰 같은 게 하게 되면 바로 가격 다 개봉해가지고 딱딱딱 뭐 이렇게 다 공개가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1, 2, 3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니네가 다시 가격을 제출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위가 물론 내가 만약에 2위 했다고 하면은 1위가 얼마큼 썼는지 모르죠. 그죠? 또 내가 1위라고 할지라도 이게 다른 사람이 얼마큼 더 써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어떤 한 계열사도 처음에 입찰해서 12,000불에 만약 한 개당 12,000불에 썰을 내서 써내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근데 2등을 했는데 이게 얼마큼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6,800에 최종 가격으로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선별한 다음에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만큼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부에서의 어떤 구매에도 굉장히 가격 협상 같은 것은 그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격을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물론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가격 자체가 1차 어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물품을 선적을 했어요. 선적을 했는데 일종의 이제 뭐 신용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품이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통관을 하지를 않습니다. 통관을 하지 않으면 그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자가 딴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넘기려고 하면은 수입자가 반드시 자기가 포기하는 레터를 보내줘야지만 그걸 가지고 딴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관을 안 시키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가격 협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더 깎아달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뭐 대금 결제의 경우에는 뭐 TT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납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좀 컴플레인이 많이 받는 것들이 너무 이제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기후 이런 여건에 의해서 갑자기 뭐 선적이 좀 지연되고 이럴 경우에도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많이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U 관세 동맹이 체결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CE 인증이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CE 인증을 해야 되고요. 또 그 CE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터키 표준과 관련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러한 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지 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키하고 터키의 어떤 사회적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소위 명예, 아니면 존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큰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라든가 아니면 지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고 인정이 되는 사회고요. 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접촉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이 손상이 되면은, 상당히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회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노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갖다가 언짢게 하는 거 아니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이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또 인적 네트워크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시돼서 그러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거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가부장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동체적인 요소, 소위 개인보다는 전체 단체를 중시하는 그러한 경향도 계속해서 강했고요. 그래서 집에도 두 사람만 산다고 할지라도 소파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여러 개가 있다든가 언제든지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길을 물어봐서 잘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면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가서 이제 안내까지 해주고 자기는 또 자기 가던 길을 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터키 속담에 손님이 10개의 축복을 가져오는데 그중에서 1개는 손님이 이제 와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9개는 다 놓고 간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외국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이 슬픈 결말의 영화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터키의 드라마가 이 중동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잘 먹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래에게는 이게 이제 계급사회의 어떤 그러한 기반이었고요. 소위, 이제 술탄 밑에 이제 있는 소위 영주들이 쭉 있었고, 사실은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술집이라고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데를 가더라도 제일 좋은 위치에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작은 기업의 사장이라서 돈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도 그 좌석이 좀 달라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좌석에 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안 앉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는 소위 그런 계급적인 그러한 그 사회를 인정하는 그러한 특성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터키가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조금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그 PKK, 소위 쿠르드족이 계속해서 자치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동부 지역, 남부, 동부 이런 쪽 지역에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고 그쪽에서 계속 전쟁을 그러니까 해 왔었는데, 현재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소위 PKK 과거의 리더가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철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진전이 많이 돼서 앞으로도 그 소위 이 사회적인 면에서 어떤 안정성 자체는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쿠르드 관련되는 PKK 관련되는 사항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학살과 관련되는 사항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 쪽에서 그 EU 가입 협상 이런 것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언급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터키에 살다 보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싸움하는 거, 물론 그렇게 뭐 발견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싸우게 되면은 꼭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그렇게 격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체면 손상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예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뭐 손상당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이제 해교 사회가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력이 다 분리가 돼 있어서 다른 중동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능한 한 맞은편에 이렇게 앉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그러니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전화 같은 거 올 수도 있고 한데 좀 집중 같은 걸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가 오면 전화 같은 거 다 받고 이렇게 이런 면에서 조금 업무에 대한 몰입도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록 너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압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 일반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실 다 뭐 그 사장이 다 의사결정을 갖고 있고 뭐 직원이랑 아무리 얘기해봐도 사실 소용없이 그 경영자의 어떤 의사결정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칭 같은 것도 이제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름, 그다음에 미스터 이렇게 뒤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흐멧 그러면 아흐멧 베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흐멧이고 아흐멧이라는 것은 패밀리 성이 아니고 그냥 개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부르는 것은 뭐 저 상광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그냥 직위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장님 할 경우에 뮤드르 베이 이렇게 하는 호칭 같은 것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스탄불을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스탄불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막힐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서 뭐 지하철이 다 연결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시간에 제대로 못 맞추는 것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양해가 돼요. 뭐 늦게 가도 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뭐 크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되고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푸는 만큼 돌려준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잘 대해주게 되면은 갔을 때도 그만큼 또 받는다. 그런 것들은 또 철저하게 잘 지키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 트렌드 이런 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소비 제품은 고급 제품,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상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본재 분야에서 점차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계속 그 수요도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투자재에 대한 공급 방법 그리고 현지 제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 제조업에 대한 중간 부품이라든가 원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통 채널이라든가 이런 쪽을 또 이용을 해서 그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투자 보장 협정을 투자와 관련되는 그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장애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를 우리나라 주재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내고 현지에서 내고 이중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쪽 간의 그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인준이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인준이 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인준이 됐는데 터키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인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지금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뭐 서비스 투자 그 협정에 대한 체결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활성화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터키 사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경향, 상관습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번에 발효되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FTA 설명회도 막 하고 이러졌습니까? 근데 터키가 우리나라 수출하는 그러한 금액이 뭐 연간 6억, 7억, 뭐 2011년에 8억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터키 정부에서 현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FTA와 관련된 홍보 활동 같은 걸 전혀 안 해요. 그냥 뭐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지 업체들이 수입상들이 FTA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FTA 체결로 인해서 뭐 관세가 얼마큼 감면이 되고 얼마큼 낮아지고 하는 그런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상대 파트너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